에드워드 버네이즈, 그는 선전선동을 통해서 여론을 움직여서 CIA로 하여금 과테말라 정부를 엎어버린 전설적인 사람입니다. 히틀러의 선전장관 괴벨스의 책상에도 그의 책이 꽂혀있죠. 실제로 히틀러는 에드워드 버네이즈를 기용하려고 했었죠. 오늘은 그의 책 프로파간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드워드 버네이즈, 이 저자의 평가는 극과 극으로 달립니다. 민주주의 암살자부터 과대 선전의 왕자, 광고 산업의 아버지까지요. 그만큼 대중심리학의 고전서 귀스타브 르봉과 함께 사람이 개인이 아닌 대중으로 포섭되었을 때의 특징을 정확하게 잡은 사람이죠. 르봉과 버네이즈의 군중을 보는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중이란 고립된 개인으로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이들은 판단력을 잃고 집단 정신에 휩쓸리며 개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똑똑할지는 몰라도 군중으로 되는 순간 이성적 판단이 마비가 된다. 따라서 군중을 믿을 수 없으며 민주주의는 보이지 않는 정부, 선량하고 합리적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라고 믿었죠.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민주주의 학살자라고 불릴만 하죠. 하지만 다음 사진을 봐주세요. 이 모나미룩은 왜 갑자기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책으로 치면 꾸준히 팔리는 스테디셀러가 아니라 갑자기 뜬 베스트셀러 같은 느낌이죠. 유행은 왜 주기적으로 도는 걸까요? 음모론으로 받아들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을 이 책에 썼고요. 부정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거든요. 영상 보다가 불편해지시면 끄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버네이즈는 유명한 사람을 따라하고 싶은 사람들의 속물 욕망을 100년 전에 발견을 했죠. 오늘은 사람들의 인식을 가지고 노는 선전선동에 대해서 말해볼 겁니다. 대중의 인식에 대해 살짝 알아보죠. 저 역시 대중의 일원으로서 어제 한 짓에 대한 오늘의 후회가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중들에겐 그다지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휴대폰을 원리를 모르고 사용하는 것처럼 정치적 의제가 떠오를 때마다 어떻게 다 쳐냅니까? 정치를 이해하려면 정치 외교학, 사회학, 행정학 공부를 해야 되고 현대미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과 후 하기 싫은 미술 공부를 해야죠.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느 전문가의 말을 신뢰할 것인가의 문제죠. 성직자, 교수, 농객, 변호사, 정치인들, 그런 자들의 말이요. 글을 쓰더라도 그 전문가의 한마디면 나라가 들썩일 정도고요. 세상의 지식은 한 사람이 모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고 그것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포스킬은 오히려 사기꾼들의 대중선동의 길로 만들어버렸죠. 아무리 저명한 교수, 활동가라 하더라도 자신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판적 생각 없이 선전의 텍스트에 현혹되고 선동가의 말에 현혹되고 화려한 제식에 현혹되는 자신의 생각 자체가 없는 뇌 없는 대중을 만들어버렸다고 르봉은 말합니다. 더욱이 한번 고정된 신념이라는 괴물은 자신이 듣기 거북한 반론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쳐내버리죠. 그리고 자신이 믿는 그 스피커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해버려 일반적 상식을 아득하게 뛰어넘어버립니다. 히틀러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차 대전 이후 배상금으로 절망이 사회 곳곳에 뿌리잡아 있었지만 메시아이며 스피커인 히틀러는 희망이었고 등불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무슨 말을 하든 믿고 싶은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욕망이었죠. 그것이 아리안 종족의 우월성이든 혐오하는 유대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분노를 풀 그룹이 있고 분노를 부추기는 스피커가 있고 같이 호응해주는 동료가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고학력자는 나치에게 반대 의견을 던질까요? 전혀 아닙니다. 교수들은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럼 나치당 구성원 학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나치 선전장관이었던 괴벨스는 하이델베르크 문헌학 박사 출신입니다. 뉘른베르크법 등 유태인 탄압 법률을 제정한 빌헬름 프리크, 베를린 대학 법학 박사 출신입니다. 나치당 내각의 군수 탄약성 장관 프리즈 토트, 카를스루해 공과대학교 건축공학 박사 출신입니다. 나치 독일의 정치가 그레고 슈트라서 약사 출신입니다. 히틀러의 중요 후원자 한스 슈탱크, 무려 하버드 대학 졸업생입니다. 나치 비밀경찰 게슈타포의 수장 하임리 힘러, 농학 석사 출신입니다. 박사 학위자들은 취업할 곳을 찾지 못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 했던 상황이었고 나를 알아주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나치당이더라도요. 심적으로 절망하고 있다는 사실은 고학력이든 저학력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인간의 욕구는 모두 같거든요.
일반적으로 선전선동을 당하는 사람들은 관련자나 전공자가 아니니 모르고 지식도 없고 애초에 알고 싶은 욕망도 없습니다. 그럼 여태껏 나쁜 말만 했는데 선전선동은 항상 나쁜 걸까요? 남부의 인권운동가 마르틴 루터킹도 위대한 연설가였고 위대한 선동가였습니다. 정반대로 KKK단 같은 곳에서도 선동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뭉쳤고요. 다시 말해 선동이란 단어는 대중을 동원하거나 혹은 인식체계를 뒤흔드는 중립적, 기술적 단어지 선악의 구분은 없습니다. 내 편은 도덕적으로 생리적으로 우월하고 저쪽은 가짜뉴스로 선동한다고 말한다면 반대쪽에서도 똑같은 말로 선동하고 있다고 말하겠죠. 아무리 좋은 운동이라도 군중을 휘어잡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처럼요. 한 가지 재미있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담배회사 광고를 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버네이즈는 의뢰를 성실히 수행해서 미국의 흡연율을 어마무시하게 올렸습니다. 어떻게요? 여성단체에 가서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담배들은 남성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성들이 가진 가부장제를 부수고 양성평등을 이루려는 당신들을 위해서 우리는 담배의 이름을 자유로 가는 횃불, 즉 자유의 횃불로 이름을 붙였죠. 언제까지 담배를 숨어서 피울 겁니까? 우리는 빼앗긴 자유를 되찾을 것입니다. 이 담배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했죠. 상당히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설마 이거에 선동될까요? 아니요, 선동됐습니다. 덕분에 여성 흡연율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없습니다. 담배회사는 담배를 팔아서 이득이고 여성단체들은 남성에게 저항하는 자신의 이미지를 샀기 때문에 이득이고요. 여기서 담배회사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자유 횃불이란 담배를 팔아서 여성들에게 희망을 준 것인데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사라고 강요도 하지 않았고 자발적으로 산 겁니다. 더군다나 정부의 흡연율을 보고 놀라서 이 담배를 팔지 말라고 한다면 제일 반발할 것은 여성단체겠죠. 물론 버네이즈와 그의 아내는 담배를 입에도 댄 적이 없습니다. 100년 전 일인데 아직도 통할 것 같죠? 이러니 대중심리학을 연구했던 연구자들은 선량한 엘리트가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대중을 바보로 만들거나 속이는 짓을 하는 사기꾼들은 아웃이 돼야 된다고 프로파간다에 수없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책에는 여러 성공적 사례들이 나오는데 다 소개하기는 영상이 좀 많이 길어질 것 같고요. 몇 개만 소개하겠습니다. 상품을 파는 기업적 요소도 있고요. 해방 운동적 요소도 선전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예시를 들어줬죠. 벨벳의 유행이 지난 어느 날 벨벳 회사와 공장에서 버네이즈에게 광고를 부탁했죠. 버네이즈는 그날로 파리로 가서 디자이너들과 접촉을 합니다. 벨벳으로 만든 모자, 코트 등을 디자인하고 귀족들에게 지금으로 치면 협찬을 내서 며칠간 입고 다니게 합니다. 그리고 패션쇼를 개최하고 심사위원으로 유명한 배우들을 초빙하죠. 얼마 후 벨벳은 다시 명성을 되찾았고 사람들은 벨벳을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베이컨 회사가 광고 수주를 버네이즈에게 부탁을 했죠. 버네이즈는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를 찾아가서 아침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 좋지요? 라고 묻습니다. 당연히 여러 요소들을 섭취하는 것은 몸에 이롭지만 버네이즈는 의사의 말을 신문, 라디오에 실습니다. 아침에 베이컨을 먹으면 건강에 좋다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 과대 광고는 아니죠. 버네이즈는 베이컨을 판 게 아니라 전형적인 건강식의 기준을 베이컨이 들어간 건강한 아침 식사로 바꿔버렸습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여성들이 쓰는 머리망 회사의 의뢰를 받고 묵지 않은 머리가 상당히 비위생적이라는 뉴스를 내보냅니다. 특히나 외식업체 같은 경우 여성 종업원의 긴 머리는 실제로 음식에 닿을 수 있어서 위생적이지 못하고요. 언론을 이용해서 외식업체들을 압박하죠. 덕분에 여성들의 헤어스타일 변화와 머리망 구입량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나아가 이에 식품위생법 개정까지 이룬 훌륭한 선전선동이죠. 네 번째입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반대 운동 세력이 버네이즈를 고용했습니다. 상징적으로 인종차별이 가장 심했던 남부에서 하기로 결정했죠. 인종차별이 가장 극심한 곳에서 인종차별 반대를 외치는 세력이 누가 있을까요? 바로 성직자들입니다. 미리 약속을 잡아두고요. 시위 피날레에 남부 출신 성직자들을 단상 위에 올립니다. 계획대로 신문들은 파격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줄줄이 써댔고요. 남부에 사는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문제가 간단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논의의 과정에 올려서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들의 공통점은 이 물건을 사세요가 아니라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택을 자발적 강제한 거죠.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이득을 얻었습니다. 팔아서 이득이고 허영심이든 유행을 따라가고픈 마음이든 속물근성이든 원하는 물건을 사서 좋고요. 다시 말해 아무리 연관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물건을 판다고 하더라도 흐름만 잘 바꾸면 어디든지 손을 잡을 수 있다는 사고의 유연성을 보여준 것이죠.
그럼 개인이 군중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특징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알아야 선전선동을 할 수 있습니다. 특징 1. 군중이 되었을 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버네이즈는 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혼자서 하는 일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개인이 져야 하지만 군중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책임의 분산이 일어났을 때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러니 고성방가, 폭력, 증오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혼자서는 못하는 일을 우리는 단체로 모여서는 가능했던 이유가 책임 간의 분산 때문입니다. 어느 인간도 섬으로 살 수는 없고 단체로 모이는 습성이 있습니다. 방구석 여포, 방구석 히키코모리라도 내 쌍으로는 사람과 대화를 하죠. 군집의 동기, 기저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다는 인정 욕구와 과시 욕구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모성 본능은 그에 필적하죠. 권위 있는 사람에 대한 자발적 복종과 그에 충성하려는 충성 경쟁이 있겠고요. 나아가 권위 있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줬다라는 완장과 관리자의 책임을 주면 인정 요건은 확연히 드러나죠. 특징 3. 사고활동이 정지됩니다. 개개인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날고 긴다고 하더라도 군중으로 된 순간 군중의 아이덴티티에 따릅니다. 물론 군중이 되고 반대 의견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집단 지성으로 불리게 되지만요. 애초에 반대 의견을 들으러 거리에 나온 것이 아니니 그럴 이유는 없지요. 높은 확률로 하향평준화됩니다. 두드러진 특징은 이성이 아니라 분노, 충동, 증오로 움직이죠. 집단의 정체성은 사람들을 거리로 불러모은 집단의 리더가 정하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군중이 된 개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리더가 설마 가짜뉴스를 배포하지는 않겠지. 믿자. 그리고 믿자라는 생각까지 없애버립니다. 종교 부흥회가 되는 건 삽시간이죠. 특징 4. 무의식의 발현. 인간이 하는 행동의 상당수는 무의식의 발현이다 라고 기술해 놓았습니다. 이건 심리학자 프로이드의 이론이죠. 프로이드와 인척관계인 버네이즈는 그의 이론을 착실히 따랐습니다.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을 한다면 돈만 밝히는 나쁜 놈이 될까 모두가 쉬쉬하는 것. 나는 도덕적으로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에는 누구나 반사회적 요소, 추잡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 알고 있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의식, 말과 말 사이에 행간을 읽는 이들이 대중선동의 전면에 서는 것이고 그걸 집어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자가 인기와 영합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발언자 그리고 선동가의 마인드는 어떨까요? 성공한 선동가는 추측과 확신의 경계가 불분명하다고 기술합니다. 추측이 99%, 확신이 1%라 하더라도 그것이 거짓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100% 확신을 가지는 그런 불확실한 내면의 상태, 그 상태가 대중의 호응을 얻는 알 수 없는 힘이라 말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어떤 문제를 보거나 혹은 닥쳤을 때 내가 틀리면 어쩌지? 내가 이걸 말해도 되는 걸까? 라고 하면서 주저하지만 선동가는 100% 확신을 가진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아, 이걸 모든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 저렇게 자신있게 말하니 분명 뭔가 있을 거야 라고요. 히틀러의 자서전 나의 투쟁에는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인민대중이란 작은 거짓말보다는 더 큰 거짓말에 속는다 라고요. 또한 연설의 달인 괴벨스는 거짓말일수록 과감하게 말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 대중들은 믿게 된다 라고 기술했죠.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선동가는 이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한 말을 모순에 대해서 의문을 갖지 않고 그런 모순을 견디는 것, 최종적으로 그런 모순이 있었고 내가 모순을 잊으려 했다는 생각까지도 있는 거고요. 그 잊은 빈머리 속에는 나는 지금 자유를 위한 투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볼게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없애고요. 그 위에다가 선을 위한 투쟁이다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박는 겁니다. 소설 1984에는 이런 정신나간 사고를 이중사고라고 명명하죠. 정치인의 덕목은 여론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을 쥐고 흔들어 열광시키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건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의 사고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사람, 논리보다 직관으로 연설하는 자, 비판적 숙고보단 즉각적 행동에 나서는 자, 여론을 주도하는 예술가, 언론인, 교육자 같은 수많은 인맥을 가지는 사람이 한 번 더 눈에 띄고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중 연설은 선전의 꽃인데
연설가가 정치인이 되는지, 정치인이 뛰어난 연설가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대중을 열광시키는 연설가와 그를 이끄는 정치관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연설의 내용은 대중이 듣고 싶어하고 누군가 나서서 총대 메고 해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대한 감정적이고 직관적으로요. 자신이 말한 공약을 이행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당선이 돼야 공약에 손이라도 대보죠. 선전선동이 비윤리적이라 사용하지 않는 것보다도 과대선전이 낫다는 겁니다. 이대로 낙선해서 4년 동안 야인으로 살 건가, 아니면 과대선전을 해서라도 당선이라도 될 건가. 선택은 분명하죠. 무엇보다도 정치는 쪽수로 하는 것, 괜히 똑똑한 것과 기꺼이 같이 불 속으로 뛰어들어줄 세력을 만드는 것은 차원이 다른 난이도입니다. 당장 몇 월 며칠까지 모여 했을 때 100명 이상을 동원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얼마 없지요. 사람이 적으면 이슈화가 안 될 것이요, 자극적이지 않으면 사람들이 열광하지 않을 것이니 과대선전과 그리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사회, 우리는 이를 민주주의라 부릅니다. 전 최근 들어 사람들의 극단적 행동에 몇 달간 충격 상태로 살았어요. 이해하지 못하니 답을 달라고 해도 돌아오는 말은 적폐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른 수많은 트위터, 그리고 페이스북도 하나같이 논리에 구멍이 뚫려 있었죠. 그게 변호사든 판사든 지식인이든 학력의 고하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 궁금했어요. 왜 저리 되어버렸을까? 앞으로 선전선동 특집은 계속할 겁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2탄에서 뵐게요.